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소아재활의학과 김아람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소아재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제는 지금 제목은 뇌성마비의 최신 질환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평소에 저희 뇌성마비 환아들이나 아니면 환아의 부모님들 혹은 그런 환아와 부모님들을 치료하는 저희 치료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은 공유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는 상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뇌성마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성마비는 흔히 저희가 하나의 질병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집합의 명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임신 전이나 임신 과정이나 출산 후 어떤 원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아직 발달 중인 그 소아의 뇌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진행하지 않는 비진행성의 손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영구적인 운동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아우르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뇌성마비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보고된 2021년 7월 기준으로 보시면 1000명당 2명에서 3명 정도고요. 이런 이유는 오히려 의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사망했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런 유병률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란 무엇인가 이를 얘기할 때 저희가 질환이 워낙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특징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로 뻣뻣한 증상을 보이는 경직형이나 아니면 불수의적으로 아이가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데 이상 운동이 나타나는 운동 이상형 혹은 주로 손해병변과 유사한 증상인데요.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미술 운동이 어렵다거나 이런 운동 실수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직형이 가장 많은 형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신체 부위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다르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상지나 하지가 침범된 경우에 단지마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찍의 상하지 이렇게 침범한 경우는 편마비. 그리고 상하지가 침범하지만 하지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양지마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팔다리든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침범되는 경우 삼지마비, 그리고 양측 상하지가 다 침범된 경우는 저희가 사지마비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어떤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에서 시행하는 운동들을 포함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자세 잡기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관절 운동 이런 것이 모든 치료의 가장 1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발달을 돕는 재활치료는 이제 특수 재활치료로 다 빠르게 분류가 되는데요. 고바스 운동이다, 보이타 운동이다, 흔히 외부에서 하는 감통치료다, 감각통합치료도 이제 저희가 약으로 많이 쓰는데요. 감통치료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측 상지 제한치료다 해서 CIMT라는 약자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 양손 집중치료법이다. 이런 다양한 용어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뇌성마비에 대한 지식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생소하지만, 환자들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치료를 다루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익숙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치료인지부터 말씀드리면, 고바스 치료는 우선 이론적으로는 아이의
비정상적인 반응, 즉 좋지 않은 반응들을 조금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반응들, 정상적인 반응을 이제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가스 운동을 얘기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은 그 진보를 이용한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편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뒤로 뻗쳐지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이렇게 뻗쳐짐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굴복시키는 패턴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타 치료도 많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래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아이들에게 이제 신체에서 주요 이렇게 앞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위치에 고유 감각 자극을 줘서 아이가 반사적으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점을 눌러서 뒤집지 못한 아이들을 뒤집게 한다거나 혹은 기지 못한 아이들을 기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보이타 치료고요. 그래서 주로 어린 아이들한테서 이제 권고가 되어지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감통 치료라고 외부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감각들, 뭐 전정 자극이라던가 위치 자극이라던가 아니면 촉각 자극 이러한 감각들이 결국은 모두 뇌에서 통합이 돼서 아이가 인지한다거나 기억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계획한다거나 이런 과정으로 발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이제 아이의 여러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감각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너무 예민한 애들에게 있어서는 감각을 조금 억제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건 사실 학습 장애 아이들이나 자폐증 치료를 위해서 보완된 방법이라서 사실은 이 그대로를 우리 내성마비 아이들한테 적용시키기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변형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권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건축 상지 제한 치료법은 이제 편마비 하나처럼 이렇게 일측의 이용이 조금 제한적인 아이들, 기능이 저하된 아이들한테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측의 팔을 일부러 뭐 장갑을 끼운다거나 뭐 속보를 감시한다거나 해서 강압적으로 조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기능이 안 좋은 팔로 훈련을 해서 기능이 저하된 팔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건대 그 치료 방법 자체가 조금 아이들의 협조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양팔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팔도 결국은 사용을 하면서 뇌를 성숙시키게 되는 과정이라 최근에는 그렇게 상지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실제 일상생활에 가깝게 양손을 같이 훈련을 하자라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치료인지만 설명드렸고 제가 이번에 지금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뇌성마비 부모님들께서 오시면 선생님 저희 애가 보이타 치료 계속 해야 할까요? 보바스 치료하면 되겠죠? 감통은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사들 역시 이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연구들이 시행돼 왔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표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가능하면 권고하지 않는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해도 뭐 괜찮다, 좋다, 뭐 이 정도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하여라 하고 강하게 권고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것처럼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뭐 건축 상지 제한 치료나 양손 치료법 같은 것들도 상당히 상이고요. 그리고 뭐 운동이라던가 기능, 일상생활 하는데 아주 강하게 권고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 재활 치료와 그리고 가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치료팀이 보호자들 교육할 때나 저희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내성마비 하나들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여기 오늘 강의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목표 지향 재활 치료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 지향적 재활 치료는 결국 어떠한 특정 동작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그것들이 치료 방법과 상관없이 그 동작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보바스 치료, 보이타 치료, 뭐 감통 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현실적으로 그 모든 치료들이 다 혼재가 되어서 저희 치료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많이 반복하느냐, 이게 주요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재활치료의 특성처럼 의료진 단독이 아니고 부모와 아동이랑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냐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치료의 목표는 뭐 아이 연령이라던가 증상이라던가 중증도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이랑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구조차도 조금 목표가 애매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뇌성마비 아이들의 기능 단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혀 제약 없이 걷는 뭐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동 휠체어를 이용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중증도가 조금 높은 5단계 아이들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1단계를 제하고 뭐 2단계 정도 걷지만 제한적이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치료 목표가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그 물리적인 신체 활동을 목표로 한다던가 아니면 미용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좋게 걷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3단계와 같이 보행 보조도구가 있어야 걷는 정도의 아이들은 이제 치료 목표를 주변에 도움이 없이도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4단계나 5단계처럼 뭐 전동 장치나 아니면은 타인에 의해서 수동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제2차적인 뭐 변형이 오지 않는 좋은 자세를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통증을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기저귀를 뭐 갈고 이런 개인 위생이랑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편의를 가진다거나 이런 조금 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치료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 작업실도 역시 그런 하나에 따라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보여드린 요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정 운동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국내에서는 치료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뇌성마비 아이들의 치료로 들어간 프로그램이 지금 우측에 표시된 것처럼 운동, 작업, 언어, 인지, 열정기, 뭐 그리고 외부에서 뭐 감통 치료, 요리 치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치료의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서의 그 치료가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무 그것들이 과하게 진행이 돼서 뭐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지치고 하나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 역시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활치료가 반복적으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결국은 예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운동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예시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게 1번이고, 그다음 대근육, 그다음 소근육, 또 관절 운동 등을 가정에서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경우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내성마비 아이들이 경직형이 많기 때문에 뒤로 뻗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뒤로 젖혀지고 팔다리도 이렇게 굴곡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 자세를 어떻게 변경을 시켜야 될지 너무 안절부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그래서 머리를 앞으로 당겨오는 식으로 이제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의 볼 옆에, 양볼 옆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시고 목을 위쪽으로 쭉 늘려주시고 부모님의 어깨, 팔로 이렇게 아이 어깨를 아래로 누르게 되면 아이가 결국 굴곡됐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가 고개를 앞으로 당겨오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팔다리가 이렇게 웅크려진 자세로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자세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 손으로 아이의 턱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그리고 나머지 팔로 아이의 팔꿈치를 감싸고 밖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서 앞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터미 타임이라고 하는 자세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역시 이렇게 뒤로 젖혀져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부모님은 그 목과 어깨를 이렇게 둥글게 감싸서 아이를 조금 웅크리는 자세로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할 때도 아이가 불안한 자세에서 너무 불안하다 해서 앉히는 걸 너무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골반을 지지해 주시면 아이가 충분히 안정되게 앉아있을 수 있고요. 한국의 생활 환경 특성상 자식 생활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뒤에 앉으셔서 아이의 고관절을 약간 이제 펴주는 자세를 해주시고, 뒤에서 허리를 지지해 주시면 좋은 자세로 아이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하지 경직으로 이렇게 가입자 모양으로 다리가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발목 잡고 이렇게 벌리려고 하시면 경직이 더 심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릎을 지그시 누르시고요. 고관절을 살짝 구부리고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발목이 아래쪽으로 뻗쳐 있는 경우도 발볼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발등 쪽으로 올리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발 뒤꿈치 쪽을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위로 올려주셔야지 아이의 경직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경우도 우리 경직형 아이들은 이렇게 고관절이 구부러지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발이 아래로 뻗치면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이의 팔꿈치 쪽을 잡고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뒤로 이렇게 뻗쳐주시면 아이가 고관절이랑 무릎이 펴지면서 발목도 조금 펴져서 이렇게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좋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구축이라든지 보행 훈련을 위한 1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근육 발달을 돕는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내성마비 아이들이 아닌 일반 그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한테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 가누기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듯이 딸랑이로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위아래 옆으로 이제 돌아보도록 하고, 잘했을 때 엄마가 웃어준다거나 칭찬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강화 작용을 하시면 좋고요. 엎드린 자세도 아이를 이렇게 롤 같은 데 엎드리게 하신 다음에 엄마 무릎에 엎드리게 해도 괜찮고요. 그 고관절을 이렇게 지지해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몸통 조절을 잘하면 팔을 아래로 내려서 이제 기는 자세 쪽으로 변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엄마들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다리 쪽에서 자극을 줘서 뒤집기 자극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나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가면 반대쪽 왼쪽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이제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몸통이 따라서 좀 돌고요. 그렇게 몸통이 회전할 때 바닥으로 고정해서 지지해주면 되고요. 상지에서 자극할 때는 그 보호자가 한 손은 얼굴 쪽에 대고 한 손은 어깨 쪽에 대서 살짝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면 다리가 따라서 회전되는 이런 뒤집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발로 기는 운동도 아이를 앉은 자세에서 한 손은 엉덩이 쪽, 한 손은 가슴 쪽 이렇게 돼서 살짝 네 발 기는 자세로 전환시켜 주고요. 그 후에 짐볼 같은 거나 아니면 롤 같은, 그림과 같은 롤 같은 걸로 배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면 네 발 기기 자세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균형 잡는 것도 그림과 같은 짐볼을 이용해서 운동이 가능한데요. 집에서도 이런 짐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도록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손도 하체 중심부에 지지를 해서 딸랑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자극을 주시면서 균형 잡기 훈련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부러 좌우로 민다던가 양옆으로 민다던가 이래서 조금 불안정한 요소를 주면서 집에서 균형 잡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서는 거, 일어서는 거, 이쪽 단계로 이제 좋아져서 넘어갈 때는 우선은 무릎으로 서는 훈련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자가 뒤에서 지지를 하고, 고관절 등을 잡아준 다음에, 이제 균형 잡는 연습을 하고, 조금 더 잘하면 보호자가 뭐 앞으로 민다던가, 엉덩이를 위로 조금 올려준다던가 이러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연습할 수 있고요. 서는 연습할 때도 아이를 우선 앉히고 앉은 자세에서 보호자는 고관절을 지지를 해주고 하나는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체중을 지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호자가 엉덩이 쪽을 앞으로 당겨주면 아이가 어깨 쪽에 지지를 하면서 기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기능 발달을 돕는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저희 내성마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의료기관에 노출이 되면서 뭐 주사라던가 아니면 여러 뭐 석션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자극에 상당히 처음부터 이제 학습이 돼 있어서 촉감에 예민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손 치료를 할 때 이제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팔을 본인이 느끼도록 하는, 어루만지도록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만질 때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감이 크게 없고 조금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제 자극을 주고 그 후에도 이제 잘하면 물체 중에서는 조금 단단한 물체, 막 이렇게 변형이 많은 부드러운 물체보다는요, 조금 일반적인 자극을 주는 단단한 물체로 자극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잘 적응을 하면 여러 가지 촉감들을 다양하게 자극해 주시면 그런 예민한 상태를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기능을 이제 훈련을 할 때는 무조건 많이 쓰게 하세요라고 간단히 얘기하는데, 우선 어린아이들은 1번으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자기 손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뭐 쿠션으로 자세를 취해주거나 아니면 경직형 애들 주로 뻗치니까 두 번째 그림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아이 엉덩이를 이렇게 굴곡되게 하고 발을 가슴 쪽에 대게 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을 자기가 볼 수 있는 자세. 혹여는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옆으로 엎드려 누워서 이렇게 몸이 구부러지게 하면 손이 가운데로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의 손을 보면서 이런 손으로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큰 물체를 가지고 노는 훈련들을 하고요. 아이가 이제 점점 발달이 진행되면 미세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처럼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잡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용기의 크기를 뭐 계속 줄이면서 아니면 용기 안에 든 물체를 점점 사이즈를 작게 하면서 이렇게 미세 운동을 집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미세 운동은 여러 가지 자극을 이제 내가 감별하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뭐 상자 안에 물체를 맞추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물체를 섞어 놓고 찾아보라고 한다던가 이런 감각 훈련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미세 운동이 좋아지면
그림에서처럼,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 뭐 빨래집게라던가 뭐 장난감 피아노, 뭐 지점토 놀이 이런 흔히 아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들로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절 운동은 이제 모든 관절을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겠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고요. 그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른 자세 만들기를 1차적으로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 혹여나 무서우시면 핫팩이나 이런 것들 조금 적용을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조직 손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줄의 그림처럼 어깨 관절 운동, 뭐 위로 올리기, 뭐 옆으로 벌리기, 안쪽으로 오므렸다 펴기, 뭐 회전하기 이런 운동도 해주시면 좋고요. 고관절도 이제 앞에서처럼 고관절 구부리기, 그 다음에 좀 큰 아이들은 어깨를 지지해서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벌리는 운동, 그 다음에 뒤로 펴는 운동, 이렇게 고관절 운동 해줄 수도 있고, 발목 같은 경우도 아까 첫 번째 바른 자세 만들기에서처럼 조금 긴장도를 낮춘 다음에 볼이 아닌 발등을 감싸서 굴곡하는 운동,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약물 치료, 경구약 치료와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보톡스 치료 이런 거 크게 부작용이 없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과 함께 의논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수술적 치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좋고 뭐 5, 6세 정도 양지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 경직형 같은 경우는 선택적 후분 절제술이라 그래서 척수로 들어가는 자극을 조금 영구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치료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구약보다 조금 소량으로 척수 근처에 바클로펜이라는 경직약을 넣어주는 뭐 바클로펜 펌프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치료들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이제 상의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마지막 그 화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뇌성마비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이라던가 뭐 조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기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 의료진, 보호자, 뭐 치료사, 우리 재활팀 이렇게 적절한 치료 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와 동등하게 가정에서의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내는 것이 뇌성마비 하나들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건 길라잡이라는 책의 운동법을 제가 저자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발간한 책의 일부였는데요. 내용의 일부였는데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한 부분 그리고 뇌성마비 하나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총망라해서 넣어보려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구하기는 힘드시고요. 저희가 PDF 파일 배포용으로 이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시면 다음 뇌성마비 장애인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시면 바로 파일로 전체 다 받으실 수 있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뇌성마비 부모님들 뭐 학교는 어디 보낼까, 우리 아이 뭐 어떤 치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들 저희가 가능한 해소할 수 있게 담아봤으니까요. 조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